정치하시는 분들은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간혹 쓰는데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아요. 감히 경제는 윈윈 게임이 되어야 됩니다. 동맹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의리, 변동이 없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쟁이 났다고 해서 이 전쟁이 장기화될지 어떨지도 모르는데 일거에 떠나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법으로 수출 통제로 공급망으로 다 막아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나는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아했을 때는 엄마 아빠 양쪽에서 배척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대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길게 봤을 땐 사실은 러시아하고도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저간의 상황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꾸 모든 것에 대해서 경제 안보 붙이고 동맹 붙이고 하면 할수록 우리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게 되거든요. 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취재팀장 권순우, 줄여서 압권. 오늘은 압권 세상의 발견 시간입니다. 세상의 발견 시간은 항상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국제통상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유무역 환경의 변화, 퇴조, 그리고 디커플링,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이런 이슈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유무역 환경에 가장 수혜를 본 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출 비중도 굉장히 높고 우리에게 시장이 쭉 열렸던 그런 꽤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은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됐는데요. 이제 앞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이 디커플링 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그러면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하고 합이 잘 맞는 쪽으로 손을 잡고 그쪽으로 시장을 많이 넓혀왔던 게 사실인데, 이제 자꾸 물어보는 게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나 골라 라는 압박에 굉장히 좀 시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분야에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전문가이신 김양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양희입니다. 불러주셔서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은 대구대 경제금융학부에 계시고, 예,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현재는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로 있고 그 이전에 잠시 학교를 휴직하고 한 3년 동안 국립외교원에서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으로 있으면서 경제안보 관련된 이슈, 통상 이슈들을 많이 좀 연구를 했습니다. 아, 이게 그 지난 3년이 국제통상 분야에서는 정말 격동의 3년이었잖아요. 예, 격동의 세계사를 맞은 3년이었는데 하필이면 예. 제가 국립외교원 들어가서 딱 일주일 있다가 일본이 한국에 이제 수출 통제 강화를 강행을 했고요. 일본 전문가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1년 동안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 정말 그게 학교에 계실 때하고 정부에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제통상 보시는 거하고 학교에서 국제통상 보시는 게 좀 어떤 차이가 좀 있으셨어요? 공간의 차이도 있었지만 시간의 차이가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마침 일본 수출 규제 터진 것도 그렇고 그 이후에 코로나 터지고 그다음에 미중 전략 경쟁 심화되고 마침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면서 이게 이제 더 이상 경제 따로 안보 따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마침 저는 이제 경제학을 하는 사람이 외교안보 국제관계 하는 분들과 같이 있는 데서 일을 보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저는 경제도 보면서 외교안보 국제관계도 같이 봐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라는 얘기를 듣게 됐는데, 부득이하게 전문가가 되신. 부득이하게 등 때밀려서 전문가가 됐는데, 저는 항상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저 전문가 아닙니다. 다만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현상들,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졌는데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서 전문가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를 저희가 교수님하고 가끔 나누는데 그러면 전문가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마땅히 없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요 영역이 예, 새롭게 생겨나는 영역이기도 하고, 요즘에 활동을 많이 하시죠? 이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이 워낙 관심이 많은 것도 물론이거니와 분야도 기업에서부터 정부까지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요즘 분위기는 좀 어때요? 사실 다들 당혹스러워하죠. 겪어보지 않은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펑펑 터지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단편적인 지식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전체를 펼쳐놓고 봤을 때 뭐지라는 것들에 대한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그런 와중에 특히 이제 종종 그 기업에 계신 분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면은 너무 절절히 피부에 와닿는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국하고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국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반도체 어떻게 합니까? IRA 어떻게 합니까? 너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계셔서 뭔가 이분들에게 미약하게나마 좀 도움을 정말 드려야 되겠구나. 정부가 잘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결론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미국 편에 서야 됩니까? 중국 편에 서야 됩니까? 다들 너무 궁금해하잖아요, 그 부분을. 예. 그 부분은 저는 우리가 그렇게 칼로 무베듯이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로 비유를 든다면은 나는 엄빠가 좋아라는 말 이제 안 통합니다. 예. 나는 엄마가 맛있는 밥 해줘서 좋아. 그렇지만 아빠가 나랑 잘 놀아주는 것도 좋아. 난 둘 다 필요해.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맛있게 밥 해준 엄마한테 갈 거야. 내 입장 알잖아. 난 밥이 맛있는 게 최고야. 결정적으로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맛있는 밥을 먹는 거다라고 했을 때 물론 그게 엄마가 아니라 아빠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은 분명한 거는 내 의사를 분명히 좀 이제는 밝혀야 된다. 엄빠가 좋다 안 통한다라는 거죠. 왜 엄마인지 왜 아빠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들어갈 필요가 이제는 생겼다라고 봅니다. 예, 지금은 약간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비유가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한번 길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근데 사실 그 약간은 우리나라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라고 소수다 그런 문제는 아닌데 나는 엄마가 좋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용기고 결단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오히려 이렇게 우물쭈물하다가 뭐 양쪽으로 다 혼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본을 보면 확실하게 미국 편에 서서 뭔가 미국하고 얘기가 잘 되는 것 같고 우리는 어중간하게 그러니까 저 중국은 저희 시장인데요. 미국은 안 본대요. 뭐 그러면서 괜히 뭐 이래저래 하다가 죽도 밥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우리도 일본처럼 포지션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일본이 포지션을 잡은 건 맞는지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입장을 정하는 것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일본이 입장을 정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겉에서 보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미국 쪽에 확실하게 붙었구나 라고 말하는 건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떤 점이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인권이라든가 어떤 민주주의라든가 어떤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는 분명하게 미국의 입장에 섭니다. 그러나 일본도 우리 못지않게 중국과 긴밀한 경제 관계를 갖고 있고 그쵸. 상호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중국을 쳐내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본이 지금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시작하고 있는 경제안보 관련된 일본의 움직임을 보면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몇 가지 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한국에서 일본의 경제안보 추진 체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근데 정작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 하나가 빠뜨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일본의 경제안보 법을 보면은 이게 우리가 봤을 땐 경제 얘기도 하고 안보 얘기도 하면은 이게 어디 들어가 있을 것 같은가 대외 정책으로 다뤄야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실은 기시다 정권이 들어서면서 4개의 대표적인 정책을 얘기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새로운 자본주의 길을 얘기해요. 그 안에 성장 전략이 있고 분배 전략이 있는데 경제안보 전략이 성장 전략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경제 성장이라 그러면 뭔가 내수를 중심으로 한 산업 정책 같은 느낌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산업 정책의 외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눈여겨볼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의미를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면 어때요? 왜 산업 정책이냐? 그게 저는 궁금했어요. 사실 제가 7월에 일본 가서 여러분들 좀 만나면서 이거 왜 산업정책의 모양새를 하고 있느냐 물어봤는데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기업의 경제안보를 얘기하면서 이것도 지켜야 돼 저것도 지켜야 돼 이걸 하면 안 돼 라는 얘기만 하면 기업은 싫어한다. 그렇죠. 그것만이 아니라 이걸 지키면 우리는 보조금 줄게 이걸 지키면 지원해 줄게 육성법 만들어 줄게 해서
소위 말해서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줘야 되기 때문에 경제안보 제도,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어떤 시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정책의 모양새를 할 수밖에 없었다. 너 그거 잘 봤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긴 우리가 이제 국제경제, 뭐 안보 이런 얘기는 사실 절대적이잖아요. 이거 안 하면 우리 죽어.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뭐 아유, 그래 뭐 어쩔 수 없지라고 해서 약간 좀 네거티브한 관점이라 그러면 지금 일본의 정책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너가 더 성장할 수 있어. 그렇죠. 거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산업정책의 모양새를 하면서 동시에 일본 정부가 가장 고민했던 지점은 솔직히 우리는 지금 경제안보 전략이라는 거대 담론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게 내용이 뭐야라는 것은 누구도 분명하게 얘기를 못해요.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일본 정부는 출발점이 우리 기업들이 미중 사이에서 지금 막 혼선을 빚고 있네, 헷갈리네, 이들한테 뭔가 좀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기가 출발점이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산업정책의 모양새를 하는 이유는 대놓고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 때 초기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전략적 우위성, 전략적 불가결성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전략적 우위성은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가 되겠다. 전략적 불가결성은 모두에게 필요한 나라가 되겠다. 근데 그 앞에 전략적이 붙었거든요. 예. 군사 안보 전략적인 의미를 갖춰서 근데 뒤에 전략적이란 말을 빼요. 그리고 법안 그 어디에도 미국과 달리 중국이란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와, 그렇게 사이 안 좋은 듯이 그러더니 실리는 다 챙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확실하게 저쪽에 붙었네라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이기에는 미국 편에 붙은 걸로 보이겠지만 거기에 대한 출발점은 산업정책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실리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그 법안에도 실질적으로는 뭔가 이게 전략적 판단이 들어가 있는 듯 보이지만 전략적이라는 단어는 다 빠져 있다. 그리고 이미 성장 전략 안에 넣고 사실은 그 외에 어떤 대외 정책에서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대외 정책으로 따로 빼놨고 그래서 일본에서 산업 정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본에서 경제안보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 정책의 일환. 그래서 정부가 기업한테 말할 때도 우리는 당신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포장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번에 IRA 법안이라든지 이런 거 대응할 때 정부가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처럼 이렇게 분주하게 막 움직이잖아요. 이거랑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우리 정부가 안 한다가 아니라 일본은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나름의 원칙 가이드라인, 지침을 만들었고 또한 일본 정부가 봤을 때 너무 급격하게 방향 전환을 하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면서 전체적인 그 로드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다?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해서 큰 틀에서 기업들이 봤을 때 이런 방향 원칙을 갖고 이 정부가 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 한국은 거기까지는 우리는 솔직히 지금 어떤 식이냐면은 맨 처음에 IPEF 터졌죠. 그렇죠. 예. 온 나라가 막 난리가 났죠. 이거 뭐냐 하고. 저도 그래서 많이 바빴습니다. 그러다 또 잠잠해져요. 예. 그다음에 반도체법 나오죠. 또 막 난리가 나요. 또 치포 나왔죠. IL이 나왔죠. 이렇게 뭐 하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온 나라가 들끓었다가 가라앉고 이렇게 반복해 오는 것은 이제 한계가 명확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일본은 큰 로드맵을 보여줌으로써 일본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국내적으로나 그 외국적으로 로드맵을 보여주면서 대응을 하는 거고 우리는 그때그때 이슈가 생기면 IMF를 대응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칩 관련한 얘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번에 IRA 나오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사실 그 좀 걱정스러운 게 그렇게 박쥐처럼 뭐 이래저래 막 하다가 그 양쪽으로 두드러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들도 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이제는 나는 엄빠가 좋아라는 말은 통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는 이제 이걸 보호주의의 진영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예.
정치하시는 분들은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간혹 쓰는데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아요. 감히 왜냐하면은 적어도 냉전이라는 표현을 쓰려면은 전선이 명확해야 돼요. 단일하고 그렇죠. 하나여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슈가 뭐에 따라서 전선이 움직여요. 그렇죠. 네, 네. 소위 그 어떤 지정학적인 단층선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기본은 각자 도생이고 기본은 철저한 자국 이기주의인데 그것을 위해서 서로 필요하니까 워낙 상호 의존성이 고도화되어 있으니까 미국조차도 단독으로 중국에 대해서 기술이라든가 데이터라든가 공급망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자국 이기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필요에 따라서 이슈별로 보호주의를 진영을 하는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큰 틀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진영은 좀 보여요. 그런 가운데서 너는 어느 쪽에 설레라고 했을 때 여전히 나는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아라고 했을 때는 양쪽부터 왕따를 당할 수가 있어요. 국제 미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우리도 이제는 이제 세계 경제 10위 규모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본 원칙은 뭔지는 이제는 밝혀야 될 때가 왔다라고 저는 보는 거. 근데 뭐 같은 맥락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이랑 저희가 얘기하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치포 동맹 쓰지 마라. 그 치포 동맹이란 말을 되게 안 좋아하시던데 그게 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일단 그 총체적으로 넌센스라고 저는 봐요. 일단 미국이 얘기하는 건 칩이 아니에요. 미국이 얘기하는 건 팹입니다. 미국이 반도체를 다 하겠다가 아니라 미국이 반도체 전반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다만 가장 약한 게 제조, 패브리케이션. 그 약한 것을 자국 내에서 조금 강화시키겠다라는 건데 거기서 4를 얘기할 때 마치 그러면 이걸 하는데 내 나라 정부 플레이어 4명만 모이면은 뭔가 해결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죠. 반도체라고 하는 게 정부가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기업이 만들거든요. 그 포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무수히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 포라는 말로 해봤자 솔직히 이 패브리케이션을 강화시킬 차원에서 정부가 기업가 할 일들은 이미 백악관에 불러서 다 끝났어요. 아, 초기에 백악관 초기에. 그러면 남은 것들은 여기서 과연 이 포 정부들만 모여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기껏해야 정보 교류, 뭐 공급망 관련해 가지고 긴밀한 정보 교류 그 이상은 사실은 쉽지 않고 마지막으로 절대 쓰지 말았으면 하는 게 저는 동맹입니다. 동맹 뭔가 친해 보이고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경제는 윈윈 게임이 되어야 됩니다. 동맹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의리로 변동이 없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경제 영역에선 때로는 친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적이 되기도 하고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는 만나질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고 그런 동맹이란 말은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더 결정적으로는 우리가 동맹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엄마도 좋지만 아빠도 좋아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한나라 한시에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없어요. 그렇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포 동맹 중국 빼고 우리끼리 여기서 동맹 잘해보자 해놓고 돌아서서 중국한테는 그럼 우린 중국이랑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뭐라고 부를까요? 약간 그러네요. 이제 동맹이라는 게 약간 군사 동맹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내가 미국이랑 군사 동맹을 맺었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상대방은 적이니까 아예 교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네요. 근데 심지어 미국도 동맹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스스로 굳이 치포 동맹이라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얽어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발 그런 말 좀 쓰지 않았으면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술 동맹, 뭐 안보 동맹 하나면 족한데 기술 동맹, 무역 안보, 뭐 통상 안보, 동맹이니 안보란 말을 너무 남용을 하는 게 우리 스스로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개념이 약간 좀 흔들리는 것 같은데 질문 드릴 때 이게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에 돼 있었을 때 교수님 말씀은 이게 동맹이라는 의미라는 거는 완전히 공고한 그리고 이제 상호 배타적인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동맹이라는 말을 쓰는 거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의 편을 드는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 안에서 좀 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영역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되는데 동맹이란 말 혹은 누구를 선택한다는 말로 우리의 선택권을
제약해 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말은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뭐를 비즈니스를 해야 되잖아요.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 뭐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데 다 페이스북에서 뭐 이렇게 다 철수했잖아요. 러시아에서. 그러면은 우리도 거기서 뭐 현대차가 지금 거기서 뭐 2, 3위 하고 있는데 이게 철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장을 버리는 의사결정을. 근데 거기서 적당하게 윈윈을 봐야 돼요라고 하는 얘기가 현실성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볼 때 내가 색안경을 쓰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요. 예. 근데 조금 그런 어떤 선입견, 편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보면은 조금 다른 것들이 보여요. 예컨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그 이후에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데이터를 갖고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다 나간 거 아니었나요? 다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예일 대학에서 요 최근에 10월 달에 발표한 거를 보면은 예. 2000 되게 데이터가 많아요. 그 샘플이 한 2,736개 기업을 조사를 해봤더니만 이 중에서 실제 철수한 기업은 12.6%밖에 안 돼요. 12.6%요? 네, 네. 우리 빼고 다 나간 거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실제 중단이 사업 중단이 제일 많아요. 19.7%. 그 다음에 축소가 6.7, 신규 사업만 보류한 게 6.3 이 정도거든요. 지속하는 것도 9.4%예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쟁이 났다고 해서 이 전쟁이 장기화될지 어떨지도 모르는데 일거에 이념과 가치가 다른 거는 정부 얘기지.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엄청난 설비 투자해놨고 예. 고용도 있고 한데 일거에 다 떠나버릴 수가 없죠. 이것이 제가 왜 신냉전이라고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지 신냉전 때는 진영 간의 교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올림픽도 같이 안 했는데. 네, 지금은 진영 간에 너무 긴밀하게 싫든 좋든 상호 의존성이 너무 고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 그때 냉전 시대 했던 것처럼 할 수가 없어요. 정부 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게 기업 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거랑 동일시하면 안 되는 거죠. 기업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더 재밌는 사실은 그렇게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부 기업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카자흐스탄을 갑니다. 카자흐스탄이요? 러시아 옆에? 바로 옆에. 특히 그 중에 제일 많은 기업이 러시아 기업입니다. 러시아 기업이 왜 그리로 갔을까요? 서방하고의 비즈니스를 이어가기 위해서. 거기에는 미국 기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서방 기업들도 들어가 있어요. 기업은 그렇게 칼로 무베듯이 신냉전이 냉전 시대처럼 이렇게 갈라질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피토하는 심정으로 비즈니스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거랑은 조금은 다른 양상이다라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거의 연장선인데 기업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걸 보면은 이거는 러시아든 중국이든 비슷하게 적용이 될 건데 러시아는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극단적인 형태, 아예 사업 철수라 아니면 그 공장 폐쇄를 이제 대부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런 그 딱 앞에서 나와 있는 구호의 변두리에서 여전히 교류를 하면서 다시 기회를 찾아보고 있다는 말씀이신가 보네요. 거기서 우리가 또 하나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예. 공식적으로 기회는 이때다. 최대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투자 환경 전반적으로 다시 잘 정비해봐. 그리고 범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막 백방팔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카자흐스탄이 러시아를 배후지로 두고 저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한국은 중국을 겨냥해서 한국이 그런 카자흐스탄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가 자꾸 저희를 주체로만 생각했는데 이거를 이 미중 무역 관계 사이에서 일종의 약간의 좀 해방구라든지 아니면 소통의 통로라든지 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회색지대를 만든다라고 볼 수도 있고 단 그렇다고 우리가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국제법적으로 예. 내지는 미국이 이미 이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중국과는 교류가 안 돼라고 했던 것까지도 거기 가서 몰래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꾸 이렇게 칼로 무베듯이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고 좀 더 현실에 있는 그대로 좀 봤을 때는 좀 더 입체적인 전략, 대응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렵네요. 이게
너는 백이야 흑이야라고 했을 때 나는 회색이야라고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회색이라고 해서 나는 흰 것도 빠져나갈 거고 검은 것도 빠져나갈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아니면서 둘 다 있죠. 어떤 거는 이거는 분명하게 나는 회색이 있다. 회색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백이거나 흑이 아니어도 되는 부분. 근데 회색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지 말고 있는지 찾아보자라는 거죠. 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백이든 흑이든 골라야 되는 거 있죠. 예. 예를 들면 이것은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전략적으로 안보적으로 군사 안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러시아나 중국과는 거래하기 힘들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죠. 분명하게. 아 여기서 또 하나 변수를 기준을 하나 또 정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회색입니다라고 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도저히 백과 흑을 구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영역이 그렇죠. 생겼으니 네.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백입니다. 이거는 흑입니다라고 또 구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도 이렇게 백, 흑 얘기하는 것도 약간 좀 추상적인데 요즘에 좀 그 기업들도 많이 만나시잖아요. 근데 기업들은 그래서 뭐 내가 이거 계약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들도 할 것 같은데 요새 뭐 기업에서 뭐 관계를 맺어야 되는 예를 들어서 뭐 구매 파트라든지 이런 쪽 분들은 좀 분위기가 좀 어때요? 절절하죠. 피터하는 심정으로 어쩌라는 거냐 우리 보고. 예. 그러면 중국이랑 다 거래 끊으라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죠.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공급망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글로벌 가치사슬 많이 얘기했잖아요. 글로벌화가 워낙에 진전이 되면서 지금은 사실은 어떤 나라도 중국 없이 살기는 불가능해진 그런 시대죠. 그게 이제 글로벌 가치사슬이 너무나 넓게 퍼져 있다 보니까 이 글로벌 가치사슬은 앞으로는 변화될 것이다. 근데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냐? 저는 크게 세 가지로 갈 거라고 봐요. 첫 번째는 크게 네 가지죠. GBC가 그대로 다 변화하지는 않는다. 중국과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적으로 뭐 섬유라든가 의류라든가 단순한 어떤 내구재, 자동차 같은 거 아주 간단한 거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은 중국보다 다른 데서 잘 만들 수가 없고 혹은 중국 아니면 없어요. 예.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건 계속 GBC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탈탄소화 문제도 있고 공급망의 어떤 밸류 체인상 좀 더 가까이 와 있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소위 말하는 니어쇼어링을 통해서 RBC 지역 리저널 밸류 체인으로 옮겨가는 거죠. 이 흐름은 조금 더 가속화될 겁니다. 탈탄소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미국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죠. 미국이 지금 IRA도 그렇고 반도체 과학법을 얘기하면서 중요하게 제시하는 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내에서 과거에는 금시했던 산업 정책을 대대적으로 부활을 시키고 있죠.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우리와 마음이 맞는 유사국 라이크 마인드드 컨트리랑 같이 협력해서 바꾸겠다. 어떻게? 기존의 GBC에서 러시아나 중국은 빼죠. 예. 빼고 뜻맞는 동맹 우방하고만 따로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치 사슬을 얘기를 합니다. 이걸 갖다 미국에서 이제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제가 이걸 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신뢰 가치 사슬. 신뢰 가치 사슬. 트러스티드 밸류 체인. 아. 이거는 기존의 GBC도 아니고 RBC도 아니고 도메스틱 밸류 체인 국내에 새롭게 리쇼어링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동맹이랑 같이 하겠다. 동맹하고만 하겠다.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존의 개념으로는. 그러면 지금 제가 한번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GVC라는 거는 우리가 이윤을 중심으로 해서 잘 효율에 기반해서 어디나 연결돼 있던 것들이 GVC. 그 이 GVC는 효율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뭐 피치 못하게 연결돼야 되는 부분들 뭐 굳이 부가가치를 높게 가져가지 않는 부분들은 여전히 GVC로 남아 있을 갈 거고. 수밖에 없죠. 근데 국제 통상 환경상 이게 뭐 특별히 딴 문제는 아닌데 가까이 있는 게 좀 유리하다 그러면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RBC. 그게 RBC가 이제 만들어지는 니어쇼어링이고. 거고. 예. 그리고 여기서 국가 단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이거는 절대 같이 연결하면 안 돼라는 것들은 거기서 또 우호국들이 맺는 TVC. 그러나 TBC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TBC를 매개로 아니면 중간 징검다리로 해서 미국은 궁극적으로는 도메스틱 밸류 체인 DBC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GBC는 효율성에 기반했을 때는 그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지금은 코로나 겪고 미중 전략 경쟁 겪으면서 이제는
효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복력이 중요하고 안정성이 중요하고 했을 때는 점점 DBC로 가고 TBC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GBC 1세기였던 것들이 점점 RBC, TBC 그다음에 DBC로 변화해 갈 것이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기존의 GBC 다 디커플링 되고 미중 간에 예. 디커플링 돼서 우리는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택일을 해야 돼가 아니라 예. 내가 회사에서 다루는 품목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입체적으로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디테일하고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게 너 미국 편이야 중국 편이야 그러면은 거기서 이런 거는 그렇죠. 같이 가고 품목에 따라 달라질 수 이런 있다라는 거는 거죠. 조금 더 이렇게 가치 사슬 기반으로 가고 이런 거는 내국으로 좀 가고 네. 근데 거기에 또 자국 우선주의가 워낙 팽배해 있기 때문에 국내 사슬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은 또 아까 DBC로 가게 되는 그런 얘기네요. 오늘 생각보다 얘기가 복잡하네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뭔가 개념은 알겠는데 와 이거 구분하기가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했을 때 나는 밥 먹는 게 중요하니까라고 얘기했던 건 이제 밥이 중요하긴 한데 국가 단위에서는 그런 가치 내가 뭐를 이렇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얘기를 사실 꽤 오래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긴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도 좀 기준을 가지고 외교를 해야 된다 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좀 그런 기준을 그 전에는 어떻게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 만들게 된다면 어떤 잣대를 가지고 그런 기준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될까요? 예컨대 TBC는 이제는 첨단 이중 용도 우리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안보 군사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거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분명하게 우리는 중국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만 합니다. 첨단 기술 분야하고 이중 용도라 하면 군사 전용이 가능한 군사적으로도 쓰이고 그다음에 민용으로도 쓰일 수 있는 예. AI라든가 양자 컴퓨팅이라든가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또 횡단 기술이라는 요즘에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횡단 기술. 트랜스버설. AI나 반도체는 특정 산업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을 쥐는 강국은 특정 산업이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미국이 중국이 올라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법으로 수출 통제로 공급망으로 다 막아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나는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아했을 때는 엄마 아빠 양쪽에서 배척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미국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외교안보 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가뜩이나 지금 북핵 문제 심각하죠. 양안 관계 우리와 무관하지 않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저렇게 터졌고 예.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지금은 비평화의 시대입니다. 군사력도 우리든 생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이제는 중국 러시아와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다른 것들은 RBC라든가 GBC에서 충분히 중국과 여전히 교류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첨단 분야하고 이중 용도로 사용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좀 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거는 우리가 해야 돼도 있겠지만 할라 그래도 교류를 할라 그래도 할 수가 없을 거야. 그리고 차라리 교류하지 않는 것이 우리한테도 유리할 거야. 그리고 우리하고 유리한 김에 미국이랑은 어차피 같이 가는 거니까 같이 가는 게 좋겠어. 요거에서는 좀 이해가 가요. 그러면 지금 첨단 분야하고 이중 용도는 좀 이해가 가는데 그것보다 좀 다른 산업군에서의 뭐 GVC라든지 RBC가 가능한 부분들은 좀 사례가 좀 있을까요? 지금 중국에서 사실 자동차도 그렇고 웬만한 것들은 큰 기업들은 거의 다 나왔잖아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사실은 요 최근에 이거는 제가 사실 하나하나 팩트는 다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 일단 뉴스에서 나온 것 중에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지금 이 와중에 오히려 중국으로 들어가서 투자를 더 확대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본 기업도 그렇고 중국이 워낙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 큰 시장을 섣불리 아무도 포기 못합니다. 기업은. 그렇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의 어떤 안보를 위해 간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면 일반 내구재 같은 경우 자동차도 일반 내연차 마찬가지죠. 그렇죠.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이 빠져나오려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 틈을 타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자꾸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자라는 거죠. 흑백 논리를 보지 말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첨단 분야에서 너 누구 편이야 그러면 나 이거는 뭐 가치사슬 기준으로 해서 뭐 신뢰도 중요하고 안보도 중요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미국 편이야라고 해갖고 굳이 중국에다 차를 팔지 말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누가 팔지 말라는 사람도 없고 사실은. 여기 있네요. 폭스바겐, BMW, 아우디, 머크, 혼다. 오히려 중국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되는 것들은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주요 반도체 장비 업체 사람들 다 빠져나오라고 했죠. 중국에서. 예. 그러면 그 장비 업체들은 어디로 갈까요?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이 그래도 반도체 산업이 좀 크니까. 예. 한국이 반도체 산업이 크다라는 것도 있고 한미동맹이라는 것도 있고 한국은 믿을 만한 나라 아까 말했던 TBC 그 안에 들어가는 나라다라는 게 있고 더 중요하게는 이 뒤에 중국 시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한국에 와서 만들어서 해보겠다라는 거죠. 카자흐스탄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아예 첨단 분야까지는 좀 어려울 수 그렇죠. 있겠지만 예,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14나노 이하 장비는 못 들어가게 했으니까 그러면은 뭐 10나노까지 내려가는 거는 아예 못 하는 거니까 그런 건 진작에 중국이랑 교류할 생각하지 말고 예. 그럼 그 뒷단에 있는 반도체도 쓰긴 쓰는데 그래도 중국에 직접 가서 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친구들은 한국에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실제 거고. ASML 우리 투자 늘리고 있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그렇고 예. 램 리서치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만 본다면 이렇게 안 하죠. 그렇죠.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서로들 알고 하는 게임이네요. 이게 예를 들어서 10나노 이하 선단 공정에 대한 거를 중국 시장을 공략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면 그거는 한국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어차피 안 되는 게임이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반도체는 무조건 중국 가서 투자하겠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랬을 때 한 한국 정도에 와서 교류를 해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은 이미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요. 미국의 그 반도체 업체가 이미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업체 1위부터 15위까지 다 한국에 와 있어요. 이미 와 있어요. 근데 더 투자를 늘리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중국에 직접 가서 하는 거는 눈치 보이고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고 한국의 투자를 늘리면서 가능하다면은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어떤 혜택을 우리도 같이 누려보자. 다는 거죠. 기업은 정부보다 훨씬 유연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리고 사실 그 기업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명분이나 이런 것도 정부가 만들어주는 것도 있는 거고 뭐 자동차로 따지면 제가 갑자기 들었던 생각인데 자동차로 따지면은 우리가 자동차는 중국이랑 거래 안 해요 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없어요. 거고 네. 그거 하지 말라 그러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은 뭐 내구재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 정도는 그냥 서로 조용조용하게 교류 계속하고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 수준이 필요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걸 중국이랑 할 생각은 힘들죠. 힘들고 네. 그거는 근데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은 미국이 중국을 그렇게 막아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사실 저도 그거 좀 공감합니다. 네.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것들 미국이 막아주지 않았다면 거의 턱 밑까지 올라왔을 겁니다. 그리고 맨날 우리나라 사람 빼가고 뭐 기술 베끼는데 우리 뭐라 항의도 못하고 그러니까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호주의 진영화가 우리한테 위험만이 되는 게 아니라 기회 요인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위기를 기회 요인으로 바꾸고자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산업군별로 어떤 성격에 있는 산업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산업만이 아니죠. 같은 품목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반도체도 그렇죠. 예, 예. 예. 45나노 뭐 레거시 공정 굳이 중국에서 안 할 이유가 하등 없고 미국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기업들이 45나노 공장 가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괜히 가서 뭐 그거 안 돼요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거를 좀 이렇게 품목별로 이렇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 부분들을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교수님 쓰신 그 보고서를 보니까 논문을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의 그 전략과 어떤 기준을 세우는 뭐에서 수학 분석을 하셨던데 예. 이거 내용 좀 요청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경제안보 전략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우리도 일본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 하나 있을 때마다 터지면은 온 나라가 들고 일어났다가 또 잠잠해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이 반도체, 히토류, 그다음에 의약품,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뒤에 줄줄이 6개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핵심 10대 품목은 DBC를 만들겠다. 그리고 DBC를 만드는 수단으로서 TBC를 활용하겠다라는 방침을 이미 작년 2월에 세우고 차근차근 착착 그렇게 진행하고 6개가 있거든요. 남았다고요? 예. 그게 뭐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4가지 품목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히토류 요 4가지고 우리는 사실 그거를 어떻게 공급망을 재편할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10가지 품목 6개가 더 있다라는 얘기도 저는 좀 낯선데요. 6개가 더 있어요. 올해 2월 7일에 그때 4개 나왔던 건 중간 보고서였고 예. 올 2월 7일에 최종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서 군수, 보건제약, IT, 에너지, 운송, 농식품. 아, 그거 너무하네. 네. 거의 뭐 너무 많은데요, 범위가.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터질 때마다 우리 지금처럼 대응하는 거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이 전체를 꿰뚫는 관통하는 그 핵심이 뭔지 본질이 뭔지 이해하고 우리가 앞으로 또 다른 유사한 일이 터졌을 때 대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지침,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IRA다 그러면 우리 배터리 좀 쓰게 해주세요. 그래도 한국에서 만든 거 우리 FTA 국가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로비도 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결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품목이 이게 너무 많아지면 그거를 건 바이 건으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된다. 우리 나름의 어떤 원칙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이고 한국형 어디서 경제안보 전략 예. 어디서 출발해야 되지 했을 때 우리가 누구인가 한국이란 나라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 라는 차원에서 이제 경영학에서 많이 쓰잖아요. 수업 분석. 한국의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고 한국이 처한 기회 요인은 뭐고 위험 요인은 뭐고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일단 강점을 한번 좀 말씀드려보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뭐가 쉬워지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다른 난제가 터졌을 때 좀 원칙 있게 일관성 있게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게 있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너네는 왜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한국 너네는 왜 미국만 쫓아다녀 미국한테 휩쓸려 다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은 우리는 미국에 휩쓸려 다니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게 아니라 미국의 국익과 분리된 우리의 국익이 있어. 우리의 입장이 있어서 그것과 미국이 우리의 것과 미국의 것이 맞기 때문에 공통분모가 있어서 가는 것뿐이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움직이는 거야 하면서 우리의 나름의 전략적인 자율 공간을 만들어내기가 좀 쉬워진다라는 거죠. 그 아까 처음 얘기했던 엄마가 밥을 잘해줘서 예. 좋아. 예. 그럼 아빠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밥이라도 좀 열심히 하면 어떻겠니? 그러면 뭐 하는 거 봐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입장, 우리의 원칙, 우리가 양보 불가능한 우리의 국익이 있다라는 것을 중국한테 이제는 얘기를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조건 동맹이라도 함께 다 가는 건 아니야. 미국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국익을 심대하게 해친다라고 하면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제는 조금 밝히는 게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가져나가는 데서 이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와, 나는 누구인가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혼자 생각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나라는 것이 서 있을 때는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는 관계에서도 그 기준을 좀 지켜준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럼 일단 스왓의 S 강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한국은 첨단 제조 강국이다. 첨단 제조 강국이다. 예. 미국이 4대 핵심 품목을 얘기했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국뽕을 느껴도 됩니다. 4대 핵심 품목을 얘기했는데 우리와 아예 관계없는 히토류 빼고는 반도체, 배터리, 그다음 의약품 위탁 생산을 이 세 개를 다 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4개를 꼽았는데 3개가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국이 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예. 우리의 강점이자 정체성. 그다음에 한국은 물론 많이 원천 기술 약하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한국은 혁신 강국입니다. IT, 디지털화 이 부분에서 그래도 그다음에 과학 기술 개발 가성비 뛰어난 나라고 예. 혁신 강국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저는 이 부분을 사실 많이 강조를 하는데 한국은 그냥 선진국이 아니에요.
저 최빈국에서 출발해서 경제 규모 10위까지 올라온 중진 선진국입니다. 예.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는 우리 뒤에 우리를 희망으로 바라보고 있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저도 그쪽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얘기를 좀 듣거든요. 그러니까 왜 한국이 좋아요? 왜 한국이랑 친해지고 싶어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뭐 미국 이런 나라는 이렇게 뭐 이미 선진국 되게 멀게 느껴지고, 한국은 뭔가 이렇게 자기네랑 좀 비슷한 레벨에 있다가 이걸 선진국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얘네랑 친해지면 좀 우리도 그 루트로 갈 수 희망이 있지 않을까. 보인다. 예. 그게 은근히 중요한가 봐요. 정말 중요하죠. 제가 이제 요 최근에 이런 예를 많이 드는데, 이제 제가 이제 국립외교원에 있었잖아요. 이제 외교부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자주 이제 교류를 하는데,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잖아요. 있죠. 나라는 큽니다. 세계 네 번째 섬 나라인데. 그렇죠. 아프리카 대륙이 있으면 여기다 붙어 있는 그 큰 섬. 예.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공간이 있는데, 딱 부임을 해서 갔는데 공항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막 터지더라는 거예요.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분이세요? 아닌데 그냥 부임을 해서 예. 대사로 갔는데 이거 뭐지 했는데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대통령 만나고, 그리고 지금도 정정이 불안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나라인데, 정정이 불안하고 막 내전 일어나고 전쟁 터지고 할 때마다 한국 너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궁금해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국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자꾸 물어보지? 왜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안물안궁 하고 있더라는 거야. 이유가 있었어요. 이 나라는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프랑스의 식민지였다가, 소위 우리가 우러러보는 선망의 대상 그 선진국이 그 식민지배 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있는 그대로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민주주의 얘기하고 인권 얘기하는 게 위선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국은 산업화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고, 요 최근에는 우리의 뛰어난 매력 자산 한류 이런 걸 보면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는 너무나 멀리 있는 나라고 미운 나라지만 한국은 가까이 느껴지고 우리도 노력하면 한국 정도로 갈 수 있을까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좋아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뭔가 국제 정세가 좀 애매하게 돌아가고 막 그럴 때 한국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고민을 그걸 물어본다는 거죠. 한국이 얘기하는 민주는 인권은 조금 진전성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외교 안보적으로도 사실은 개도국과 같이 해야 될 것들이 앞으로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그 나라들에 대해서 미국이 했던 것처럼 프랑스, 영국이 했던 것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고, 사실은 그게 우리한테 적지 않이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좀 대국이 되고 1대1로를 한다 그래서 자기 편을 모으기 위해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 쪽으로 막 나갈 때 막 돈 막 퍼 부어가면서 자기 편 구하려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또 반감만 사고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우리는 손도 안 내밀고 있는데도 한국이랑 좀 같이 하고 싶어 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방산을 지금과 같은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강점이 이런 거고, 또 하나 비극적인 현실, 우리는 분단 국가입니다. 그게 강점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의 아이러니죠. 국방이 강합니다. 방산이 강합니다. 그게 지금처럼 비평화의 시대가 오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아닌 기회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기분 좋게 잘 얘기했으니까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약점. 잘 알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가진 게 없습니다. 부존 자원 없고, 자원이 없죠. 짧은 기간에 압축 성장을 해야 했기 때문에 미래 성장 동력인 기초 과학 기술 약합니다. 인정. 인정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혜택을 충분히 누렸지만 정신 차려 보니까 중국에 너무 과하게 의존하고 있죠. 공급망, 중간재. 심각하게 이 부분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죠. 뭐 반박할 거 나오면 반박하려고 그랬는데 인정. 그다음에 아까 제가 첨단 제조 강국이라고 했지만 실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까 4대 핵심 품목의 반도체, 그다음에 배터리, 백신 얘기하지만 여기 나오는 그 기업이 다 겹치기 출연이에요. 대기업.
사실은 우리 그 제조 강국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국내 제조 생태계의 기반은 참 취약하고 점점 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기회가 왔다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기회가 그림의 떡일 뿐이죠. 인정하시나요? 이거는 반만. 예,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한류 얘기했고 매력자산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외교 역량은 참 취약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4대 강국 얘기했고 4강 외교 중심이었고 예. 그냥 따라가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국가 전체적인 외교 역량을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5가지 중에 4개 반 인정. 예. 예. 어쨌든 약점까지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위협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협 예. 요인.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양자택일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 너무 힘들어요. 예, 예. 힘들죠. 그리고 양자택일과 연관되는 게 이제 동맹의 연로 내지는 반기의 위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치학에서는 우리가 미국이랑 너무 깊게 연루되면서 중국으로부터 보복받지 않을까. 예. 우리가 정작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까? 방기하지 않을까? 늘 이런 불안함을 갖고 있어야 그렇죠. 돼요. 우리는 뭐 항상 주한미군 철수하면 어떡하냐 이게 맨날 네. 하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본질적인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 분단과도 좀 연관이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위에 공산국가인 북한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포지션을 잡을 때도 이렇게 뭐 어중간하게 잡기가 애매한 뭐 얘기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국이랑 좀 친하게 지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국익을 위해서. 근데 그러면은 너 종북이냐 이런 거에 국내적으로 좀 공격을 받다 보니까 어쨌든 국내 정치의 발전도 많이 지체시켰죠. 그게 그 양자택일의 위협이라는 게 정말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물론 강국들하고 교류가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분단이라는 문제 때문에도 우리는 항상 그 위협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지금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기입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한국이 이걸 많이 누렸죠. 예컨대 일본과 한국의 금형 기술을 비교해 보면은 뿌리 예. 기술이라고 하죠. 아주 중요한 금형 기술.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은 일본을 못 쫓아간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 예. 근데 이게 어느 날 바뀝니다. 캐드가 도입되면서 한국 금형이 일본을 따라잡습니다. 모듈화가 만들어지면서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습니다. 똑같은 것을 지금 중국이나 다른 개도국이 우리를 이렇게 쫓아오고 있죠. 그렇죠. 기본에서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됐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제조 강국이라 하지만 그 제조 강국의 기반이 내부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조금씩 심화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위협으로 저는 봅니다. 그 일종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경쟁력이 따라잡힐 위협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강점의 지반이 약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보호주의 진영화 시대입니다. 각자 도생, 자국 이기주의가 팽배한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는 중국만이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막 싸워야 되는 이러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우리도 배터리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안 주면 싫은 소리 해야죠. 네, 예.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북한은 마치 불꽃놀이 하듯이 핵을 쏘고 핵이 아니라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있죠. 예. 양안관계 강 건너 불구경 아니죠. 그렇죠. 예. 지금 안보 불안이 상시화되어 있습니다. 이거 많이 심각하죠. 경제는 내가 조금 덜 먹냐 더 먹냐의 문제지만 안보는 우리가 공멸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렇죠. 너무 심각하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참 슬프게도 우리는 선한 이웃이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딱 얘기했을 때 떠오르는 이웃이 없네요. 우리는 이 지역이 저는 이제 세력전이가 중첩돼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글로벌하게 미중 세력전이 예. 많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는 일본하고 중국의 세력 역전 91년 이후로 예. 그래서 이 갈등도 만만하지 않죠. 그렇죠. 한일 관계도 그렇죠.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에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됐던 게 세력전입니다. 경제력 면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일본이 여유를 갖고 강자의 여유를 갖고 한국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 만큼 한국이 큰 거죠. 그것에 대한 어떤 심정적인 거부감,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작용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친한 이웃이라고 했을 때 뭐 인정하시는 분도 있고 인정하지 않으시려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성장 과정에서 일본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잖아요.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뭐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좀 많은 도움을 좀 받았는데
그게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는 그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표면 아래서라도 좀 선한 이웃이었던 일본도 거리가 조금 더 멀어지게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일본은 GBC로 가고 일본은 RBC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RBC를 할 수 있는 우리 이웃이 옆에 없어요. 아 갑자기 되게 외로운데요. 그래서 미우나 고우나 우리는 좀 더 길게 멀리 보고 전략적으로 일본하고의 관계를 지금처럼 가져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좀 빨리 기회 하시죠. 기회. 자, 기회. 아까 미중 경쟁이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예.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건 바꿔 말하면 둘 다한테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너무나 커져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도 중국도 함부로 섣불리 한국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나라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러게요. 이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했을 때 엄마 아빠한테 혼날 수도 있겠지만 아빠도 와서 선물 주고 엄마도 와서 선물 주고 이건 또 기회기는 하네요. 네, 예. 그렇죠. 그다음 기술의 패러다임이 전환기는 후발국이 우리를 쫓아오는 게 쉬워졌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앞에 있는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미국 같은 제조 강국을 따라잡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잘 활용하면은. 그러니까 워낙 공고하게 딱 장벽이 있었는데 네. 기술 패러다임이 바꾸어지면은 기존에 있는 룰이 좀 깨지면서 오히려 뚫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기는 것도 있죠. 디지털 전환이 우리가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특히 이 분야에서 우리가 접전하는 데 중요한 우리 팩스 쓰는 나라보다는 좀 디지털화돼 있죠. 그런 예. 부분이야. 그다음에 보호주의가 진영화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한테 독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활용하면은 중국의 추격을 막으면서 우리가 시간을 벌면서 좀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 정말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두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면은 영내 중첩된 세력 전열을 동북아로만 시야를 한정시키면은 설린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펼쳐야죠. 예. 다행히 아세안이 있습니다. 인도가 있습니다. 이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시야를 넓히면은 인태 지역은 미래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거기도 뭐 우호적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만들어야죠. 네,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우리가 왜 다른 선진국과 똑같이 흉내내면 안 된다. 우리는 채빈국 그다음에 개도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그리고 양자를 연결하는 그 다리 역할,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강점은 이미지가 좋다라는 게 강점인 거고 네. 여기서 기회 요인이라는 거는 그 매력이 있는 건 맞지만 거기랑 정말 끈끈하게 돼 있지는 않으니까 여기를 같이 가져가는 그렇죠. 게 우리에겐 기회 요인이다. 앞으로 해야 되는 요인이다. 이런 거네요. 그다음에 정말로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한국이 갖고 있는 첨단 제조 강국으로서의 그 입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코로나 이후에 백신 너무 중요해졌죠. 네. 그다음에 미중 전략 경쟁 펼쳐지면서 반도체 너무 중요해졌죠. 예. 기후 위기, 환경 위기 맞으면서 2차 전지 너무너무 중요해졌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방산이 너무너무 중요해졌어요. 다행히도 공교롭게도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분야. 예. 그래서 지금의 위협 요인을 우리가 발상을 전환시켜서 물론 그 각자 따로 놓고 위협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최대화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이 기회 요인을 위협 요인이랑 맞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학 분석이라는 게 강점, 약점, 위기, 기회를 보는 것도 있지만 이걸 종합해서 우리의 기준, 우리가 해야 되는 무엇인가에 대한 결과물을 좀 도출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답이 나오죠. 강점 최대화한다. 예. 국내를 제조 혁신 기지화로 만들고 초격차 유지하는 거. 이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원칙입니다. 어떤 사안이 새롭게 터졌을 때 이 사안을 우리가 국내 제조 혁신 기지를 초격차를 유지하는 중요한 발판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갖고 따져야죠. 자, 그렇게 보면 IRA도 이거 어려운데요. IRA 지금 미국에서 공정별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미국으로 오라 손짓합니다. 예. 가면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펩, 반도체 펩, 그 미국에 공장 만들어 달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선단 공정. 근데 그거는
우리가 최대한 안으로 품어야 된다는 거죠. 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 것과 차별화되는 것을 국내에서 어떻게 만들어내면서 국내에 혁신 기지로서의 역할이 낮춰지지 않게끔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부메랑을 맞지 않게끔 할 것인가. 소위 마더 팩토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국내 공장에서 이 초격차를 유지를 하는 그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산업부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IRA가 터졌을 때 이게 최종 조립차만 우리한테 불리한 거지 나머지는 우리한테 혜택이 있으니까 가십시오라고만 하면 안 되고 그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미국의 제조업이 경쟁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부랴부랴 미국은 정신 차리고 자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거에 혹해서 다 가버린다고 했을 때 그러면 손은 누가 키우냐 하는 그러네요.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는 강대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우리는 대외 의존도가 높다라고 했을 때는 이 지금의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게 강대국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규범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것일 때 우리 같은 중견국은 숨쉴 틈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국제 규범을 외쳐야 됩니다. 국제 규범에 합치되는지 아닌지 미국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서도 강조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규범 국제 질서가 됐을 때 우리가 숨통이 트인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권에 의해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에 대한 언어는 국제 규범을 기반으로 해서 해야 우리가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패권 국가가 아니니까 우리가 힘으로 밀어붙이고 하는 것보다는 네, 정당성보다는 그래야 우리가 1대1로서의 발언권을 얻고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무너지고 있죠. 심각하게.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지금 WTO 거의 기능이 마비가 된 상태죠. UN 그렇죠. 제할 일을 못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만 합니다. 미중 사이에서 누구한테 붙어야 되느냐만이 아니라 미중에 휘둘리지 않는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저러니까 우리 미국에서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그게 네.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휘둘리게 될 테니 국제 규범에 대해서 오히려 발언권을 높이고 우리가 좀 더 이걸 지키려고 하고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중견국과 힘을 합쳐야 되는 거죠. 단독으로는 못하고. 그래서 중견국 간 연대라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아까 약점으로 했던 외교 역량인데 또 있고 근린 우호국이 옆에 없어요. 그러나 일본도 한국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느끼기 때문에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같이 협력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IRA에서 전기차 못 파는 건 우리만 못 파는 게 아니고 일본은 못 파니까. 이럴 때는 이제 EU도 중요하죠.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EU가 되게 커 보이지만 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EU는 되게 큰 나라고 선진국이고 라고 보지만 EU는 한국, 일본과 협력을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요? 네.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사실 유럽도 한국, 일본 못지않게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도가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상당히 중국과의 거래를 끊을 것을 압박을 하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 미중 강대국 사이에서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을 포함한 중견국 간 협력 연대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한국과 계속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은 바로 이런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이 정립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그럼 이걸 갖다 각 국가별로 지역별로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협력해야지라는 어떤 좀 그랜드 플랜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규범 기반으로 뭔가 우리 기준이 있으면 여기서 뭐 WTO라든지 뭐 이런 국제 규범에 미국이랑 중국이 싸우느라 거기에 좀 위반되는 행위를 한다. 그러면은 국제 규범을 기준으로 해서 유럽하고 협력하고 일본하고 협력하고 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야 이게 국제 질서잖아라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도 제가 중국 편이나 미국 편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는 국제 규범을 준수하려는 겁니다. 라면서 우리의 또 우군들을 모을 수 있다. 이런 그런 것도 거죠. 있고 또 하나 현실적으로 이미 WTO나 유엔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대안을 찾아야죠. 그게 바로 IPEF가 될 수도 있겠고 유럽이 미국과 만드는 그 무역기술위원회 TTC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새로운 소다자 협의체 협력체가 만들어지는데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대안적인 질서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국제규범 기반이라고 했을 때 국제규범 기존에 있던 것들 뭐 유명무실화 되는 것도 있겠지만 새로 만들려 그러는 움직임들이 있을 때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한테 무관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이익을 챙겨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새롭게 공급망이라든가 반도체 관련해서라든가 수출 통제라든가 신흥 무역 규범이 만들어지고 관련해서 표준이 만들어질 때 적극적으로 우린 참여해야 되는 거죠. 중국 눈치 보여서 안 들어가고 미국이 주도하니까 중국 눈치 보여서 안 들어가고 이건 아닌 거죠.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국제규범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가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당신이 뭐라고 얘기하든 우리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이 오라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저기서 기준 만들었는데 기준 만든 거에서 당신하고 거래하지 말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들어가서 내가 여기 수출 많이 하니까 이거 기준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내가 가서 좀 얘기 좀 하려고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그렇죠. 네. 사실은 치포에 대해서 내심 중국이 바라는 게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죠. 동맹자 빼고 페포.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방산 얘기를 이렇게 종종 하셨는데 이 방위 산업이라는 건 좀 어떤 의미를 좀 두고 계세요? 요 최근에 워낙 3%는 잘 아시겠죠. 태조 이방원. 네. 근데 실은 태조 이방원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태조 이방원이 바로 경제안보 테마주예요. 그렇죠.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자력. 예. 다 그러네요. 그중에 방산을 보면서 제가 조금 이제 좀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은 지금 한국에서 방산을 보면 시각이 조금은 좀 일면적이다. 단편적이다. 너무 업돼 있다. 예.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가갈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국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럴 의도가 없었는데 분단 국가고 국방에 힘을 써야만 되는 상황이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무기를 만들어 왔어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예. 그런데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급하게 무기가 필요해진 거잖아요. 예. 예. 찾다 보니까 미국과 호환성이 있고 가성비 뛰어나고 지금 당장 만들어내고 AS 가능한 나라가 한국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막 수출 잘 된다, K 방산하면서 막 이러는데 방산은 아주 복합적인 경제 안보 수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방산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자주국방. 우리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지금은 안보 위협이 고조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영역에서 안보를 찾는 그 모양새를 취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다분히 그런 좀 방어적인 수단이고. 근데 저는 한국과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은 이코노믹 시큐리티예요. 근데 한국은 이코노미와 시큐리티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안보 불안이 상시화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방산을 잘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주국방. 그것을 위해서 너무나 절박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로. 그런데 지금까지 방산은 사실은 내수 산업이었거든요. 그렇죠. 잘 안 사줬거든요. 예. 근데 이런 계기가 터지면서 수출이 활성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를 기대할 수 있느냐.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거. 그다음에 수출해야 될 규모의 경제가 항유가 가능하다면은 생산성이 높아지고 훨씬 좋은 무기를 잘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또 하나 방산이 왜 중요하냐면은 방산은 우리가 제조업 얘기할 때 방산은 어디에 들어가나요? 첨단 제조업 분야의 기계류인가요? 우리가 제조업 산업 분류하고 통계에서 통계 제조업 통계 발표하고 할 때 들어가나요? 방산?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가요? 제가 통계까지는 잘 몰라가지고. 일반적인 제조업 분류에 방산은 빠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방산은 제조업 전체를 잘하지 못하면 방산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하게 방산 산업이 과점 산업일 수밖에 없는 게 제조업을 못하는 나라가 방산을 잘할 수가 없어요. 예. 전체 제조업, 기계, 화학, 조선, 우주, 항공, IT까지 다 잘해야 되거든요. 저는 사실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러우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제조업에 몰락과 무관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무기가 잘 만들어진 것 같진 않더라고요. 러시아의 반도체
칩도 첨단은 TSMC에서 사가고 있었거든요. 제조업이 강한 나라가 이걸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은 지금 한국의 제조업 기반이 침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가져오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종합적인 제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예. 그리고 지금은 군용 민용 따로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산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방산에서 만들어지는 기술이 좀 더 민용으로 잘 쓸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반대로 민용에서 쓰는 것을 어떻게 방산에서 더 잘 활용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조금 복합적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보호주의가 진영화된다라고 했잖아요. 예. 자, 러우전이 끝난다 하더라도 앞으로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제일 무기를 많이 사가는 나라가 인도잖아요. 아, 예. 네. 근데 인도가 앞으로도 계속 러시아 무기를 사갈까요? 애매하죠. 애매하죠. 예. 네. 일단 러시아 무기가 그다지 뛰어나지 않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인도도 앞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가져나갈 상황에서 마냥 눈치 없이 러시아 걸 사갈 수는 없습니다. 보호주의가 진영화되고 어느 정도는 일정 정도는 어떤 그 군사 안보적인 함의를 배제할 수 없는 한 진영 내로밖에 거래가 한정될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품목은 결국은 방산입니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뭔가 진영 밖에서 언젠가 안보적인 갈등이 생길 수 있는 파트너하고 거기서 무기를 사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은 한국은 앞으로 뭘 해야 되느냐. 그냥 K방산 수출 잘 돼서 좋다가 아니라 대외적으로 한국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레버리지로 방산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우군을 만들고 거기에 TBC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갈 때 방산을 거래하는 파트너라는 거는 사실은 가치 연계적인 측면도 있어야 되고 실질적인 우호적인 측면도 좀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측면도 좀 있어야 되는 파트너가 방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네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그 미국, 러시아, 프랑스 여태 해왔던 것처럼 예. 누구든지 돈만 주면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방산만 팔아먹는. 그렇죠. 체류탄 팔고 그러면 안 되죠. 시위 막기 위해서 팔면 안 되죠. 그보다는 우리가 선한 민주주의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방산을 그런 쪽으로 쓰기 위해서는 방산 수출에 대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철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천박한 무기 장사꾼이 아니라 한국은 그 전후 잿더미에서 딛고 일어선 나라, 민주화되고 산업화된 나라,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나라가 우리를 공격하는 데 쓰는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된다면 앞뒤가 안 맞죠. 그러네. 한국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쵸. 한국제 무기가 나를 공격해. 네. 한국제 체류탄이 우리가 아주 나쁜 불량 국가에 대해서 시위하고 있는데 한국제 체류탄으로 우리를 막는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 소녀시대 노래 부르면서 시위하는 이런 모순된 상황은 우리가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게 길게 봤을 때 우리 기업에게도 지금 당장 근시안적으로 물건 파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길게 봤을 때 우리의 국격, 한국에 대한 이미지라고 하는 것과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다른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 마지막에 방산 얘기를 하게 된 게 잘 여쭤본 것 같은 게 지금까지 우리가 긴 시간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방산을 비춰서 생각해 보니까 이래서 기준이 필요한 거고 이 기준을 가지고 어떤 관계를 맺어가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방산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방산만을 위한 게 아니라 방산으로 뻗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긴 시간 같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같이 좀 혼란스럽고 국제통상적으로 좀 어려운 경제 안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마지막으로 이게 뭐 정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청자가 될 수도 있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좀 해주고 싶으세요? 아이러니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경제 안보를 강조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가장 강조하는 것은 경제 안보를 오남용하지 말자입니다. 오남용하지 말자. 네. 우리는 대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길게 봤을 땐 사실은 러시아하고도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저간의 상황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꾸 모든 것에 대해서 경제 안보 붙이고 동맹 붙이고 하면 할수록 우리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일본이
사실은 안보적인 것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산업정책의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주 실사구시 측면에서 상당히 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단 우리보다 훨씬 일본은 여유가 있지만 우리가 취한 어떤 안보 불안을 생각해 봤을 때는 경제와 안보를 긴밀히 연계하되 그것을 너무 표면적으로 티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좀 더 조심해야 되고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절제해야 되고 남용하지 말자, 오용하지 말자 하는 부분을 저는 너무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너무 많이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네요. 오늘 얘기가 저는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미국이 좋으냐 중국이 좋으냐 이런 문제가 결국 답이 없다는 건 알았지만 그거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을 때 정말 그 산업군 아니면 산업 내에서도 품목별로 다르게 접근하고 그 다르게 접근한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공급망을 형성할지를 다시 재정비를 하고 그중에 어떤 거는 우리가 투자를 해서 유치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어딘가에서의 파트너십을 찾아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장단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의 기회 요인들 그리고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을 폭넓게 가져가되 그것도 뭔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갈 거냐 슬기롭게 그리고 굉장히 정교하게 그러면서도 너무 크게 떠들지 않고 참 쉽지 않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이런 것에 현장에 나가 있는 전면에 나서 있는 뭐 외교관들이라든지 정부 공무원들 그리고 기업인들이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뭐 너무너무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구대학교 김양희 경제금융학부 교수님과 함께 경제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압권 세상의 발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1월 30일까지 사전 예약을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3프로TV 다이어리도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